예. 그래서 우리가 OX 퀴즈로 풀어보는 그 막수주의 지역 성장론을 보시면 그 교과서에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좀 핵심 내용만 OX로 해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볼까요? 막수주의자들은 지역개발 과정에서 자본과 생산 약식의 독점이 도시개발 과정에서 불평등의 구조화된다고 보고 있죠. 구조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죠? 5죠, 5. 자, 막수주의자들은 도시 지역 문제를 소유자,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에서 이해한다. 맞습니까? 네, 맞죠. 막수주의 관점에서 정부는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자본가를 견제한다고 본다. 아니죠. 자본에 예속되어 있다고 보고 있죠. X죠. 막수주의는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 의해 생산된 잉여가치로 도시를 창출하고 더 많은 초과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동자를 착취한다고 본다. 맞습니까? 맞죠? 막스주의에서도 서구 역사에서 개혁가가 노동자들을 위해 주택, 보건시설을 제공한 것은 인정하는 편이다.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애매하죠. 여러분 교과서에서 그대로 따온 문장이지만 교과서에서 그대로 따왔고 몇 가지만 좀 생략한 문장인데 애매한 문장일 거예요. 그죠? 서구 역사에서 개혁가가 노동자들을 위해서 주택, 보건시설을 제공한 것은 이 노동자들이 프롤레타리아가 좀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제공한 거죠. 이 사람들을 노동자들 위해서 이런 거를 제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애매한 문장이지만 X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제공한 것은 맞아요. 제공은 했어요. 맞아요. 근데 노동자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거죠. 노동자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노동자들을 더 잘 착취하기 위해서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X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지난 시간에 이 영화 추천드렸고요. 어, 자, 여러분들 혹시 난지도라고 알아요? 저 마포, 여의도 건너편에 마포가 있는데 거기에 난지도라는 데가 있었어요. 한강변에 그 강북고속도로를 타고 하다 보면 이렇게 생긴 산 두 개가 있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 두 개가 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매립을 중단하고 원래 쓰레기산이었어요. 쓰레기를 이렇게 쌓아 올려가지고 굉장히 흉측하게 냄새도 엄청나고 침출수도 엄청 흘러나오는 그런 더러운 곳이었는데 정말 흉측했죠.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외국인한테 얼마나 창피했는지. 이게 어느 순간 이제 매립을 중단하고 수도권 외곽으로 서울 외곽으로 매립지를 옮긴 다음에 인천 근처로 옮겼죠. 이게 여기에 갑자기 막 꽃이 피고 나무가 나기 시작하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저희 열을 이용해가지고 가스를 이용해가지고 발전을 하는 그런 발전소를 만들었네요. 여기가 고수부지예요. 한강이 있고 고수부지. 그리고 이렇게 산이 올라가가지고 여기 가스를 추출하고 발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저 위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공원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어디예요? 월드컵 공원. 서울에 한번 가시면 꼭 한번 가보십시오. 굉장히 멋있습니다. 자, 개발의 새로운 장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례예요. 자, 완전히 이 전통적인 균형과 불균형 발전론에 반발해가지고 새로운 이론들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개발의 개념을 아예 바꿔버리자. 예? 자, 지역개발 개념에서 개발을 양적 성장만이 아닌 양적 성장 부인하는 게 아니고 플러스 질적 성장, 인간의 복지까지 생각하는 그런 넓은 의미로 보자라는 운동이 새롭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하나로 뭉텅그려 신개발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 친화적 개발론이 또 나오고 있어요. 환경 친화적 개발론인 것은 뭐예요? 이 세 가지 다 주민 중심적이에요. 자, 여러분 균형 성장이라는 것, 불균형 성장이라는 것은 다 탑다운이에요. 탑다운. 중앙에서 기획하고 만들어서 밑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식이에요. 하향식이에요. 하향식. 음?
주민은 단지 이 지역성장 계획을 충실하게 집행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는 거죠.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개발론은 주민들이 중심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주민 중심적, 인간 중심적인 개발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경제뿐만 아니고 사회적인, 문화적인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자. 그리고 주민 집단 간 상호 연대를 강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하자.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지배 개발 이론에 반발한 이론들이 되겠습니다. 낸디나 뭐 에스티바, 뭐 일리치 이런 사람들이 지정하게 된 거죠. 두 번째 주민중심적 개발론도 비슷한 거죠. 인간의 물질적인 번영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복지도 추구해야 된다. 생산체계의 욕구보다 인간 욕구를 더 중시하자. 지금까지 우리가 논한 불규정 성장론이나 전통적인 성장론 같은 경우는 다 생산체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자본에 대한 얘기, 노동력에 대한 얘기, 이런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우리 인간이 정말로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갯마을 차 찾아봅니까? 지금은 그런 공동체를 찾기 힘든 굉장히 이상한 드라마죠 사실은. 근데 저도 사실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 내 주위에 그 이웃 사람들이 내 상황을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굉장히 저는 불편할 것 같아요.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인간적인 공동체가 같이 있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자본이라고 얘기하잖아. 사회자본. 그냥 캐피탈이 아니고 소셜 캐피탈. 이거 다 L이에요. 신뢰에 관한 거거든요. 공동체. 이런 거를 인간적인 관계를 해치지 않는 소규모 개발을 선호합니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자율성을 넘겨주는 그런 방식의 개발론이 주민 중심적인 거죠. 그리고 토착적 지역운동의 상향식, 하향식이 아니로 bottom up,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개발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주민들이 주도해서 그 로컬 난리, 지역에 대한 지식이 가장 많은, 내가 생활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해서 제일 잘 알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계획을 하고 점점점 중앙으로 국가 수준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식의 방식을 선호한다는 거죠. 지역 개발의 지역 지향적 근거가 되는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공통적으로 주민이 주도하고 주민이 열심으로 참여하면서 주도하는 지역 성장 계획은 좀 더 지속 가능성이 있고 인간과 자연의 상호 관계성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라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이제 신개발론을 이라고 우리가 레이블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대안적 지역 개발 성장론도 있는데요. 유연적 생산 체제라는 것이 있는데, 결국은 전통적인 균형 성장론이나 불균형 성장론은 다 대량 생산이라는 그 경제적인 모델, 집적의 효과를 얘기하잖아요. 집적의 효과. 대량 생산에 기반한 거거든요. 이 대량 생산 모델의 한계와 함께 새롭게 등장한 생산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규모의 경제가 아닌 범위의 경제를 창출하고 표준화된 상품이 아니라 소품종, 다양화된 주문 생산, 소규모 기업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하는 그런 유연한 생산 체제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주변에 많잖아요. 가죽 공방도 그렇고, 제가 맨날 가죽 공방 얘기만 해도 그렇지만 요즘은 또 요거트도 남양유업이라든지 서울우유 같은 대규모 생산 체제를 갖춘 업체보다 또 조금 소규모지만 뭐 완전 소규모는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중소규모의 그 목장에서 직접 만들어내는 그런 요거트도 쿠팡에서 팔리더라고요. 그런 거죠. 유연적 생산 체제가 유연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긴 합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 이론도 있는데요. 이제 1992년에 시작된 이론이죠. 리오데자네이로 그 UN 개발 회의에서 이제는 이런 식으로 인류가 공멸로 가는 방식의 개발은 안 된다 그러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제시했습니다. 모델을. 그래서 후속 세대, 우리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정책이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라고
명명하였다가 2015년까지 달성하고 지금은 뭐예요?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이게 전 세계적인 개발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SDGs. 17개의 그 개발 목표를 제시하고 있죠. UNDP에서, UN 개발기구에서. 자, 또 지역 혁신 체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지속적인 혁신을 창출하고 습득하는 지역 기반 경제의 기업과 산업이 존재하면 혁신이 상호작용과 학습을 통해서 전파되게 되고 그 관계망 속에서 상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혁신 체제가 특정 지리 공간을 기반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지역 혁신 체제의 아,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혁성이 아니고 혁명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 형태의 혁신 도시를 건설을 했죠. 사실 근데 이것은 성공했느냐는 의문입니다. 사실은 이 혁신 도시를 건설해 가지고 지역이 성장하기를 바랬는데 실제로는 지역 성장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대부분 다 서울에서 살면서 가족은 남아 있고 나만 출퇴근한 형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원래 의도했던 혁신 도시가 되었느냐 그거는 의문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대안적인 지역개발론 이론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이제 다루고자 했던 것은 이 연세대학교 모정진 교수님이 주도하고 계시는 이 라이프 스타일 도시, 그다음에 골목길 경제론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국가가 그동안 주도해가지고 하향적인 지역개발 정책을 해왔다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상황들을 보면 또 서구의 그 전통적인 경험도 보면 어떤 대안적인 움직임들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정진 교수님은 원래 그 정치학자인데, 국제정치학자인데, 국제정치경제학자인데, 최근에 골목길 기반한 그 도시 문제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고 연구를 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시리즈를 내셨는데 최근에 나온 시리즈 중에 하나가 최근의 경제 패턴은 지역 개발의 패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는 형태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께서 이제 6가지를 구분을 하셨어요. 부르주아 라이프 스타일, 보헤미안 라이프 스타일, 히피 라이프 스타일, 보보 라이프 스타일, 힙스터 라이프 스타일, 노마드 라이프 스타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셨는데 전통적으로 이제 시기 구분이 딱 나눠지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 부르주아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은 물질을 삶의 중심으로 두는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고 돈, 신분, 조직, 경쟁, 근면 등을 포함하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파운딩 파더 헌법의 아버지들 중에 하나인 벤자민 플랭크는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뉴욕의 동북부 지역을 가면 이 자본가와 금융과 공무원과 대기업 직원들이 선호할 만한 그런 물질 위주의 삶이 반영된 그런 도시 개발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보헤미안이라는 것은 이제 19세기 이후에 나온 건데 보헤미안이라는 거 들어봤죠? 용어는 예술과 자연에 대해서 예술과 자연에서 물질의 대안을 찾고자 하는 운동이에요. 예술가형 집단.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주체적 소비자들을 지향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뉴욕의 이제 그리니치 빌리지 같은 데 가면 예술가와 작가와 창작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는 형태의 골목길 경제가 이루어졌다. 지역 경제가 지역 성장이 이루어져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히피족이라고 들어봤죠. 뭐 샌프란시스코에 굉장히 많았었는데 60년대 담배 피고 마약 뭐 대마초 피면서 예? 기존의 절대 질서, 물질주의적인 질서에 반기를 들고 평화 얘기하는 또 사랑 얘기하는 그런 커뮤니티 또 자연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저항자들, 저항이죠, 저항. 히피 정신은 저항 정신이에요. 그죠?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는 지역 성장이, 지역 개발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샌프란시스코나 버클리나 베를린 이런 데서 마을 공동체, 자연 공동체, 협동조합 같은 운동이 굉장히 많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조합 중심의 공동체, 마을 공동체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보라는 것은요, 부르주아의 경제적 안정과 보헤미안의 진보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집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헤미안과 그죠?
부르주아의 삶을 동시에 추구하는 집단. 굉장히 패밀리어하죠. 사실 저도 뭐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물질이 주는 풍요함을 놓치지 못하겠어요. 근데 동시에 뭐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그런 집단이라고 볼 수 있죠. 교수 집단 중에 꽤 많고, 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대학 교수 90% 정도가 진보 성향을 보인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좀 아니죠. 반반 정도 나눠졌는데, 하여튼 미국은 그런데 또 경제적으로는 뭐 교수가 뭐 잘 사는 것도 아니지만 또 못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안정도 있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강남 좌파들을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강남에 살면서 전문 직종을 가지고 또 진보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런 집단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웨스트 빌리지 같은 곳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최근에 힙스터라는 게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힙하다. 뭐 여러분들은 뭐 감각적으로 알겠습니다만 저는 공부를 해야지 힙하다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힙한 패션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딱 봐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일반적인 트렌드를 거부하고 대안적 가치로 도시에서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경제 영역을 구축하는 사람들을,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지역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워드 슐츠 같이 스타벅스 창업자 같은 이런 사람들, 로컬에서 시작했잖아. 로컬 크리에이터잖아. 시애틀에서 시작해서 창의적인 소상공인으로 출발한 것이잖아요. 이런 도시 창업자들,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이제 힙스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가죽 공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새로운 그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는 대안적인 트렌드에 저항하는 그런 문화를 힙스터라고 하고 있고, 이런 문화를 반영하는 지역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선가. 노마드 같은 경우는 이동성. 노마드는 노마드가 뭐예요? 그 예를 들면 몽고에서 사막에서 서로 방황하면서 이 주거지를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유목민의 삶을 말하는 거죠. 이동성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공유적 생산. 나는 여기에 정착되지 않아. 집이라는 게 필요 없어. 공유하면 돼. 자동차도 필요 없어. 공유하면 돼. 공유적 생산과 소비, 도시의 거리 문화, 느슨한 연대, 이런 방식들을 추구하면서 물질적 성공을 추구하는 프리랜서형의 인간들, 라이프스타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슈프림이라는 브랜드를 창업한 사람이 제임스 제비아라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이고, 샌프란시스코가 이런 문화, 히피 문화의 출발점이기도 하지만 이런 노마드 문화의 또 종착지이기도 한 샌프란시스코가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 서퍼, 보더, 힙합 이런 스타일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노마드 문화의 대표적인 예고,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는 지역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에 그 골목길 잡은 노이나 이제 라이프스타일 경제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 노정래 교수님께서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들이 그런 문화들, 이런 다양한 문화들을 반영하는 주요 지역인지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어느 그 문화, 라이프스타일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보보와 뭐 부르주아 사이에 있는 속한 사람 같은데, 여러분은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선호하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궁금한 사람은 이 책도 한번 구매해서 빌려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대안 이론과 비판 이론에 대한 것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세션 11 주제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